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11월 마저 이렇게 배신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플러스 날 거야 지금.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플러스 나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네네네. 지금 슈퍼챗이 막 들어오는데, 이 슈퍼챗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모두 인사 발언에서, 녹화에서는 아마 안 나가게 될 모두 인사 발언에서 올해 저희의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숲을 만들겠다. 2년에 걸쳐서 숲을 만들겠다. 그래서 사막이 있는 몽골 사막에다가 각도기 숲을 한번 만들어서 세상에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슈퍼챗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 그 이메일로 지금 이메일 하나 좀 올려주세요. 이메일로 지금 하시는 분들 이름 같은 거 적어주세요. 이거 소득공제는 못해요. 소득공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부자 명단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중에 그 몽골 갈 때, 몽골 비행기 값이 좀 비싸. 비행기 값이 비싸고 가려면 한 10일 있어야 돼. 10일 정도 시간 있어야 돼. 일주일. 물론 이제 말도 타고 뭐도 하고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말 타는 게, 거기는 이제 끝이 안 보이잖아요. 평야가 넓어서. 그런데 한번 기회는 만들어 보겠는데, 그게 이제 이 코로나가 완벽하게 없어져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문제는 시간이 있느냐 여부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 비용이 더 드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실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보내주신 분의 이름들을 보내주세요. 자기 진성 이름을 보내주시면은 이제 요번에 참여하신 분들로 이름 명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단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손실 나신 분은 내년에도 기회 있어요. 내년에 손실 나신 분은 지금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 기분 좋게 하세요. 절대 손실 나신 분은 하지 마시고 수익 나신 분들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슈퍼챗이 구글이 가져가죠. 구글이 가져가는데, 이거 나중에 또 혹시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계좌를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그런 계좌로 돈 받아도 되려나? 좀 위험한데. 네, 어쨌든 여기 이제 슈퍼챗에 떼가는 부분은 제가 채워 넣을게요. 그 정도는 제가 채워 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쉬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쉬었고, 그러나 지금 그 유럽 시장은 개장을 했었는데요. 유럽 시장은 대체적으로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대체적으로 올랐는데요. 닥스가 0.25% 상승, 영국 FTSE가 0.33% 상승, 프랑스 CAC는 0.48% 상승, 이탈리아는 0.04% 하락, 유로스탁스 50은 0.40%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는 큰 변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미국은 쉬었습니다. 화는 보시면 달러 지수는 아주 소폭 떨어져서 69.79고요. 그 다음에 유로는 1.1208로 매우 소폭 0.02% 상승을 했고, 엔은 115.38, 그리고 원은 1190원 26전으로 40억 달러밖에 거래가 안 돼서 올 들어 최저 수준의 환율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달러 위안은 0.386으로 어제 0.39였죠. 어제 말씀드릴 때 그거보다는 소폭 강세, 환율이 떨어진 게 강세죠. 강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달러 대비 원으로 보면 현재 상황들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원화가 되게 약세라서 1200원 정도가 돌파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1200원이 돌파되면은 와, 이거 되게 위기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앵화를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일본 앵을 봐야 되는데, 일본 앵이 지금 115.36이면 과거 우리나라 원화하고 엔화하고의 차이는 보통 한 10대 11 정도가 많았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100엔에 1100원 뭐 이랬었는데, 지금 상황이면 100엔에
1,050원 언더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원화 최강세였을 때 엔화 대비 1,000원이 깨질 때가 원화 최강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화가 그 100엔 대비 1,000엔 근처까지 내려갔다는 건 원화가 약세가 심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지금 원화 약세가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리값은 0.69%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은 2.59% 상승하면서 58,800달러 선에 다시 도달했고, WTI 유가는 78.08로 0.4% 정도 소폭 하락했고, 금값은 1,788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1.24%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중요한 건 또다시 지금 남아공에서 제2 또 신종 코로나, 또 신종이야. 와, 또 2일, 코로나 2일이죠. 그런 게 나왔다는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이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활동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그러냐면 먹는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 먼저 선구매를 상당폭 해놨으니까 이 코로나 그 치료제 때문이라도 과거만큼 강력한 셧다운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건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과연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1.6대 중반까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1.7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연준의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시장에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장기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 생각은 일단 마냥 올라가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없던 상황에서 1.7 근처까지, 1.69까지 한번 잠깐 때렸었기 때문에 거래가 다시 일어나면 뭐 상황들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향해서 장기 금리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다음 주를 넘어가면서 11월을 넘어가면서 12월 달에 회자될 연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연준 인사들의 말번지는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빨리 해서 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에 정지 작업은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테이퍼링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해서 말번지를 먼저 주면서 시장에 그 일종의 예방주사를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심리가 올라갈 때쯤 되면 우리 금리 인상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움찔하는 거예요.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 꺼질 건데? 라고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암만 해도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은 여전히 내년도 중후반 이후 또는 내후년 23년도가 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지만 투자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보다는 내년 중반쯤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본론은 반도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죠. 워낙 법인세를 오랫동안 깎아줘요. 30년간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100%, 95%, 90% 이렇게 법인세를 깎아준다. 그러니까 거의 다 깎아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테일러시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했었냐 하면은 말이죠. 오스틴의 예를 들면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있는데, 오스틴이 한국보다 좋나요? 네. 수율이 좋나요? 아닐걸? 아니에요. 게다가 올해 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올겨울 추울 때 셧다운 되면서 상당히 큰 금액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스틴이 엄청 잘했으면 계속 버퍼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얻어가면서 짓는 이유는 미국 공장의 수율이 한국 공장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배진환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상황들을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좀 후야오라는 그 유리회사 이야기인 아메리칸 팩토리를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 노동의 태도와 아시아권, 동아시아권에서의 노동의 태도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점,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정말 일사불란하죠. 동아시아권은 일본, 한국, 중국이 대체적으로 그런 문화인데요. 이 문화들을 그 좀 여유 있는 애들,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여유 있는 애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 씨는 그 어떤 공장보다도 자동화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테일러 씨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ASML이나 그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뭐 이런 등등의 주요한 회사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이제 또 투자하게 되면 걔네들은 또 한번 랠리를 할 것이고요. 한국 업체들 중에 이런 대단한 회사들과 겨룰 수 있는 장비 회사들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사트라 그래서 아웃소싱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웃소싱을 받아서 하는 회사들, 그 기계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 오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오사트 회사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공정상 후공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장비 업체들이 좋아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또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간단한 거는 만들어요. 장비들 간단한 것들은 만들어서 들어가긴 하겠는데 약간의 시차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텔이 7나노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일단 뭐 자기네 이제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TSMC가 그러면서 몽졸이 다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제끼고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공정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대만에만 있으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한 국가 체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대만이 중국이다라고 미국이 막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싸워들이면, 트럼프 때는 그러더니만 또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죠.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TSMC의 주력 고객은 미국입니다. 중국 아닙니다. 왜요? 애플이 있으니까. 애플이 최고 고객이잖아요. TSMC. 그러니까 그 TSMC의 절반 이상의 매출은 다 미국발이에요. 중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TSMC는 미국의 조지아주인가에 공장을 짓기로 했죠. 근데 이제 삼성이 짓는 것은 사실 강력한 미국의 필요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냐? 삼성전자가 아직 그 TSMC에 비해서 패키징 능력 등이 조금 떨어져서 실력이 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앞으로 더 전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 애플이 삼성 미국 공장에 파운드리를 맡길 확률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자, 어려운 얘기. 왜 애플이 삼성한테는 일을 잘 안 맡길까요? 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 때문에 갤럭시? 비슷해요. 근데 아직 완전 엑시노스. 네, 자, 취인님, 자, 우리 그 이메일 주소로 취인님 본인의 주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돈강 강민우 군의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노스 때문입니다. 왜요? 애플의 M1 칩의 뭐 성능은 이미 알아주잖아요. M1 칩 써보니까 발열이 적고 성능이 빨라요. 저도 애플의 맥북을 써보고 있는데 이 맥북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M1 칩을 그대로 쓰죠. 이번에 맥북 프로에 M1 맥스가 들어오죠. 여기와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가젯서울의 유튜브를 보시면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가젯서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술 유튜버잖아요. 여러분 기술 이런 거 보셔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엑시노스한테 기술을 뺏길 수 있죠. M1 칩에 이걸 만들어 주려면 아무래도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근데 TSMC는 AP 안 만들잖아요. 자기 자체 AP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유출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저기 그 LSI 사업부죠. 로직 사업부.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에서 같이 아는 저기 파운드리 하는, 이게 물론 벽이 쳐져 있죠. 벽이 쳐져 절대 못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서로 친한 사이끼리 야 그거 어떻게 그런데 하고 물어보면 기술자끼리는 한두 마디만 가도 뭔가 통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안 그렇겠지만 애플은 제가 말하는 이런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애플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걸 주기가 좀 어려워요. 단 그러면 누구한테 줄 수 있을까?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걸출한 팹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걸출한 팹리스는 다 한국에 제가 팹리스 업체에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옛날 엠텍 비전부터 해가지고 20년 전 엠텍 비전 투자부터 거기 막 탐방도 가고 막 그랬는데 너무 막 그 팹리스 업체를 가면 너무 막 환상적이야. 장밋빛이야 미래가. 근데 되게 힘들어요. 왜요? 물량뛰기예요. 이게 물량뛰기를 해야 되는데 물량뛰기를 하려면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다 먹어버려 얘들이. 맨날 하는 일이 먹는 일이잖아요. 저기 뭐야 NXP 반도체, 인피니엄 반도체 얼마나 많은 회사를 먹었어요. 퀄컴, AMD 다 얼마나 많은 업체를 먹습니까? 엔비디아 수많은 업체들, 웬만한 업체들 다 인수합병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그거를 몸집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지금 말씀드렸던 AMD, 뭐 퀄컴, 뭐 이런 회사들, 뭐 NXP나 인피니온은 유럽 회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회사들 주력하는 이런 그 팹리스 업체들, 규모가 큰 팹리스 업체들은 다 어디 회사다? 미국 회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이미 퀄컴 거는 좀 받아서 스냅드래곤 만들려고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것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MD는 아직 그 TSMC에 주로 그러니까 오리엔트가 됐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하고 만나서 작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앞으로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거는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하는 회사는 세계에서 두 군데예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퀄컴이라든가 이런 엔비디아라든가 이렇게 발열이 적으면서 왜 미세가 중요하냐면 이거 큰일 났네. 시간 다 됐네. 이게 작게 해서 회로 선폭을 낮게 해야 전력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줄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발열이 적고 에너지 소모가 적고 퍼포먼스는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고사양의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죠. 지금 우리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 플러그를 꽂고 하는 PC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이 조금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 펜 달아갖고 식히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녹아버리잖아. 막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절반, 2시 반에 앵꼬 났어. 황당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발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암 진영이 그렇게 솟아오르는 거 아닙니까? X86 진영에 비해서 두 군데가 있죠. 아키텍처 진영이 X86 진영과 암 진영, 인텔, AMD,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죠. 이쪽은.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현재 그 한국에서의 반도체 컨센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 반도체 컨센이 어떻게 되냐,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80조에서 60조 대까지 20조 정도 반도체 이익 전망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초하고 다르게 지금 연말쯤 되니까 파운드리 된 심리는 시장에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7%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3등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업체에서 2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인지가 되어지고, 또 하나 반도체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시작될 거고, 지금 이미 약간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크지 않는다면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고요. 특별히 내년도에 이익이 감하는 수준이 적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들이 한국 흐름들을 주요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04년 우리나라 시장이 리레이팅 되었을 때가 2002년부터 2007년도 장세 흐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 진짜 저평가들 엄청 많았어요. 음식료 업종들 퍼가 300개 안 됐어요. 다 진짜로. 지금은 오히려 음식료 업종들은 퍼가 조금 높죠. 대체적으로. 그런 기업들 뭐 철강업체도 퍼 2.5 막이었고요. 뭐 조선업체들도 뭐 그랬고, 뭐 자동차 업체들도 그랬고, 그런 업종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리레이팅이 되면서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몇 번 없었지만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때도 가끔씩 한국 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내년부터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너무 좋아요.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를 보면 퍼 30을 받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미친 것들이지. 그렇게 세계 최고 기업, 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매출 증가, GDP 성장률 30%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한 나라 사이즈보다 더 큰 기업들인데 매출 성장률이 20% 30%, 이익 성장률이 40% 50% 이렇게 나오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탱이 되는데, 그러나 다른 이면에서는 분명히 버블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테슬라는 잘 테슬라는 좀 애매하긴 한데, 테슬라 외에 다른 업체들은 이거 분명 버블이다. 왜냐하면 거의 5년에서 10년을 땡겨왔다. 그리고 테슬라도 2, 3년 이상을 땡겨온 건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땡겨왔고, 메타버스 NFT 이것도 몇 년치를 땡겨왔어요. 근데 이것이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려면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케이서실러의 10년 PER, 케이프라고 표현하죠. Current Seller PE Ratio.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알게 되실 텐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높냐면, 이 케이서실러 PE Ratio는 뭐냐면 10년 PER을 평균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신빙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도 일봉보다는 그 월봉 같은 걸 굉장히 진성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10년 평균 PER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왼쪽 첫 번째 꼭대기가 뭐야? 29년 대공황 벌어졌을 때. 그때예요. 29년. 그때 PER 레이쇼가 굉장히 높았죠. 10년 평균 PE 레이쇼가. 그 다음으로 높았던 때는 언제예요? 자, 오른쪽에 제일 높은 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99년,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땐 미쳤었어요. 그땐 적전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그때 나왔던 개념 PSR 이런 개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39.67로 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높고 닷컴 버블 때만큼 높아요. 물론 닷컴 버블 저걸 뚫을 수도 있죠. 뚫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그 사실이에요. 뚫을 수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능성도 있어서, 왜냐하면 전기차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모바일 생태계보다 적지 않잖아요. 1년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그래서 버블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도 새로운 시대를 꿈꿨기 때문에 저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29년과의 공통점이 있죠. 세계의 모든 돈들이 지금 미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29년 전에도 그랬어요. 유럽의 모든 돈들이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1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는 닷컴 때 그 버블 중요 요소, 모바일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번에는 전기차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 세상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빨려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29년 대공황전하고 또 같습니다. 그래서 저 버블을 돌파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버블은 버블이다. 버블은 버블이다. 근데 빅테크 쪽에서 버블이 아니라서 전면적인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러나 시장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역사적으로 봐서는 이건 버블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다 라고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주식들의 그 실적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 투자처로 내년도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려면 수급이 하나 마련돼야 되는데 단초가 하나 보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대담을 하면서 느껴졌던 건데요. 드디어 은행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퇴직연금에서 ETF 매매가 안 됐어요. 은행에서 가입하는 IRP라든가 퇴직연금 DC형에서는 주식 시장에 있는 ETF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 ETF 매수하고 싶어 하고 증권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죠.
자기 IRP와 DC 계정을 다른 회사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ETF가 거래되는 퇴직연금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은행에서도 같이 일해봤어요. WM센터라고 우리 회사의 그 은행과 복합점포 PB센터에서 4년 일해봤는데요. 은행의 돈이 주식의 돈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진짜예요. 증권에 1억 투자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10억씩 있어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김혜란님, 저는 각도기님 방송 들으며 태교하고 있어요. 미래의 금융전사 양성 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금이 큰 애들이 퇴직연금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지금 퇴직연금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5%도 안 된다고 해요. 최대 투자할 수 있는 건 주식시장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법적으로 70%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수급 공백이 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을. 예. 고객 예탁금 더 이상 늘지 않지만 일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볼 거 없고, 외국인, 그 다음에 기금도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기관도 볼 거 없는데, 결국 개인들이 헤쳐줘야 되는데, 개인들 자금 등의 중요 자금이 퇴직연금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ETF가 미친 듯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좀 과열이에요. 한국의 상장 지수가 2,400개가 좀 넘는데, 지금 만들어진 ETF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0개예요. 미친 거지. 펀드하고 똑같은 방향을 가는 거야. 되게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이끌 가능성은 있어서, 만약에 이것까지 연결되어진다면 내년도에 한급 수급이 풀리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라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시간 다 갔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여러모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아주 짧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